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등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의 국내 판매량이 또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벤츠는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독일차 판매는 급증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유지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초와 강남, 강동구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0.01%포인트 키웠습니다. 송파구는 한 주 전 대비 아파트 값이 0.01%포인트 내렸지만 서초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비강남권에서는 이번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와 동작구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며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 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DLF 사태로 피해자들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안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의 국내 판매가 또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독일차 판매는 크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수입차는 국내에서 1,900여 대가 팔리며 작년 같은 달 대비 58.4%나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가 발표됐던 7월부터 일본 브랜드들의 부진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한편 벤츠는 26% 증가한 8천여 대를 팔며 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BMW와 아우디도 각각 93%, 533%나 증가하는 등 독일차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용 업체 참존 글로벌워크가 중간 관리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차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참존의 중간 관리자 105명이 근로자로 인정하라며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으로는 국내 최다 인원인데요. 이를 취재한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법적 해석을 해주실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먼저 문다혜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존이 유통점에서 자사 브랜드의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보증금과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220여 명, 피해 금액은 집계된 것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참존에서 일하기 위해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참존의 부도 사태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부도 후 회생 절차에 들어간 참존이 자금 사정이 어렵자 중간 관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업 회생 개시 결정 시 근로자의 임치금과 퇴직금, 임금은 공익 채권으로서 최우선 순위로 변제되지만 중간 관리자들은 일반적인 회생 채권으로 취급돼 돌려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중간 관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참존의 주장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는 호소입니다. 저희는 100%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약할 때 사업자도 없었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3.8% 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주는 티셔츠도 단체복으로 입고 1년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을 할 때 저는 월급제로 했어요. 지금 현 매니저들도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불어 참존은 중간 관리자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했고 직위란에 사원이라 기재했습니다. 일부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했으며 근로자와 사업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개인사업자 등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도 당시 참존 대표이사는 중간 관리자들의 보증금을 공익채권으로서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참존이 중간 관리자들의 보증금이 근로자의 보수, 퇴직금, 임치금 등에 해당함을 인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참존의 중간 관리자 105명이 참존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 중 국내 최다 인원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유통업계에서 만연했던 중간 관리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입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중간 관리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참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더불어 법적 해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 기자, 이 참존의 사태처럼 유통점에서 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현재 유통업계 고용 구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등 유통점의 경우 정규직으로 유통점에 소속된 직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유통점이 직매입보다 자릿세를 받는 특정 매입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가 직원 고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점의 경우 이번 논란이 된 개인 사업자 형태의 판매 직원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등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브랜드 업체의 근로자로 소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직영 매장은 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합니다. 그러나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나머지는 각 브랜드가 채용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들의 신분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직영 브랜드 매니저와 같이 본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간 관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해지는데요. 임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기자님이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이 보장되거나 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선 근로자인지 아닌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보다 훨씬 더 우월적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형태의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편법적인 근로계약들을 많이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향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했는지 여부, 4대 보험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과연 어떤 사람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떤 기업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근로자, 어떨 때는 근로자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근로자로 인정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판례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저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님이 취재하셨던 그 참전 글로벌 워크라는 회사는 아가타 등의 아동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가타 등을 판매하는 직원 105명을 대리하여서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노동법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통업계 만연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방금 제가 대법원 판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판례보다는 국회 입법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 물론 법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 상승 등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에게 갑작스럽게 이 많은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이런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하면 기업들도 분명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짧은 소견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잘 조화해서 국회가 입법을 한다면 좋겠고 그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공백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냐면 대법원 판례가 점점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 나라는 기소권이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하거나 이럴 때는 결국 검찰에 기소가 있어야지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그다음에 검찰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특히 정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근로자로서 이용한 면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참좋은 중간관리자들의 집단 소송 이슈 문다혜 기자 이면철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외형은 커지고 있는데 내실을 다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성공 꿀팁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페어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쇼핑몰 디자인부터 마케팅, 재고 관리, 고객 상담 서비스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A부터 Z까지 다양한 상담이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만나서 설명을 다이렉트로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 더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구름 인파가 몰려있는 이곳은 2019 카페24 온라인 비즈니스 페어 현장입니다. 쇼핑몰 창업과 성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카페24가 파트너사 36곳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생생한 노하우도 전달해줍니다.
저희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채널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화로 이제 응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허들이 많아요. 저희는 온라인에 채팅 버튼 하나를 노출함으로써 사이트 안에서 구매 전환 또는 뭐 장바구니 전환 이런 부분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쇼핑몰 창업을 위한 현실적인 부분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종합솔루션 기업 카페24. 카페24는 향후 다양한 페어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그 생태계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또 앞으로는 최종 구매자의 즐거움, 우리 고객사분들의 즐거움, 또 우리 협력사라든지 카페사 전체 전자생태계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생태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새로운 돌파구로 하이엔드 리빙을 택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리빙 시장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 콜란샵. 롯데백화점이 신성장 동력으로 프리미엄 리빙을 택하면서 국내에 최초로 들여왔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제작한 가전, 가구, 주방 등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소품을 선보이는 더 콜란샵에는 300여 개의 해외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가 입점됩니다. 명품 리빙을 표방하는 만큼 가격대는 상품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리빙 편집샵 중에서 가장 고가 라인업입니다. 매장은 2030을 겨냥해 실험실 콘셉트의 토탈 라이프스타일 숍인 1층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블랙톤의 클럽 라운지로 조성된 2층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수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여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롯데백화점이 고가의 명품 리빙을 들고 나온 이유는 국내 리빙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리빙 시장은 2008년 7조 원 규모에서 2015년 15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고 오늘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돈을 아끼지 않는 가심비 열풍이 불며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가구에서 다양한 개성과 취향이 반영된 명품 리빙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더 콜란샵을 통해 세계적인 유명 리빙 브랜드들을 유치,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오늘 특허청이 대전 정부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자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기업 연구소의 R&D 동향과 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특허 빅데이터 4억 3천만 건가량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활용하면 경쟁사의 특허를 피하거나 기술 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 방향도 제시하고 연구개발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술 패권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확보를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시장에서 거래되게 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착착 타고 도와주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연구소의 R&D 동향, 산업, 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특허 빅데이터 4억 3천만여 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 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AI 기반의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됩니다.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와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에도 나섭니다.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금융을 올해 7천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테마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책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의 경우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주주가 빈번히 교체되는 이른바 손바뀜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을 살펴보면 조국 테마주로 꼽힌 화천기계는 손바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식 회전율이 380.83%에 달해 회전율 순위 6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테마주로 꼽히는 남선알미늄과 이월드 역시 각각 회전율 9위와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주가는 회전율 상승과 반대로 움직이며 37%에서 63%가량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마주는 펀더멘털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수로 잠겨버린 산마르코 대성당 앞 광장에서 한 남성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관광장소를 가로질러 수영을 한 이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주먹을 움켜쥐고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는 187cm까지 올라 1966년 이후 5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조수 상승으로 베네치아 도시 대부분이 침수됐고 베네치아시는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바다를 낀 베네치아는 조수 수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120cm를 넘어가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내년에 미국에서 수표 발행 등이 가능한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저 센구프타 구글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시티그룹 등과 손잡고 내년에 일반 소비자에게 당좌 예금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시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이름 대신 금융기관에 이름을 붙여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계좌 개설 운용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CNBC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 IT 기업들의 소비자 은행 업무 진출 중 가장 대담한 행보라며 이미 수억 명의 소비자들과 관계를 무장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IT 공룡들이 은행들의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인들이 올해 연말에는 작년보다 더 두둑한 보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존슨 어소시에이츠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월가 금융회사들의 보너스는 2016년 이후 줄곧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종별로는 주식 트레이더의 보너스가 지난해보다 최대 15% 줄고 투자은행 심사역과 채권 담당자의 보너스 역시 각각 최대 10%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업체의 종사자는 보너스가 5%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금리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로 매출 전망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금융권이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고 예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대선 부정 논란으로 물러난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망명지인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 앞에 서서 내 목숨을 구해줬다며 멕시코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쿠데타로 축출됐다고 주장하며 볼리비아에서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개표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10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하루 만인 11일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시위로 경찰과 군까지 항명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수주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망명을 택했습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쿠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옛 식민지인 쿠바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방문은 쿠바 수도 아바나 설립 500주년을 즈음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바나는 1519년 11월 16일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다만 국왕 내외는 15일과 16일 500주년 기념식이 열리기 전에 사흘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단 제재 강화 속에 고립 위기에 놓인 쿠바는 스페인 국왕의 방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바나에 있는 국제정치 전문가 라니에르 페오는 AFP 통신에 스페인 국왕 부부의 쿠바 방문은 양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스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2년 동안 활약했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LA 갤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갤럭시 팬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원했고 나는 질라탄을 여러분께 드렸다면서 스토리는 계속된다. 이제 야구나 보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3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LA 갤럭시 유니폼을 입은 이브라이모비치는 2시즌 동안 58경기에 출전해 53골을 쏘아 올리면서 38살의 노장임에도 뛰어난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스토리는 계속된다는 이브라이모비치의 트위터는 은퇴보다는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